정순이 너는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는 애야. 사장님은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전략가예요. 저 사람은 여우야, 여우. 아주 영리한데 영악한 여우. 그냥 독불 장군이지 뭐.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사람들이 우리 외할머니에게 했다는 말들입니다. 전 그 말들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덜어는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틈틈이 자신의 삶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대신 자신의 얘기를 주절주절 얘기하셨는데 동화책엔 하나같이 공주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만 있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죠. 살아보면 인생은 그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조금 철이 들어서 할머니의 얘기를 들을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부심 때문에 손녀에게 자랑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들려주신 것은 그 고단했던 삶을 통해서 제가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할머니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할머니는 원래 제주도 출신이셨어요. 할머니는 18살 때까지 거기서 사셨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로 일을 나갔던 부모님이 풍랑에 휩쓸려 한꺼번에 돌아가신 뒤로는 바다가 지긋지긋해서 무트로 나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살았던 얘기를 하실 때는 항상 가난했고 배가 고팠고 추웠다고 하셨어요. 대대로 노비 집안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도 당했는지 모른다.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거긴 여전히 우물에 갇힌 세상 마냥 그랬어. 부모님은 노비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난 학교에서도 자기 조상들이 양반 집안이라고 으스대는 것들에게 늘 조롱을 당했지. 아휴. 할머니는 친구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트로 나가서 살자고 부모님께 여러 번 졸랐지만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여기서도 못 사는데 더 큰 무트로 나가면 우리가 살 것 같으냐? 거기서 멸시를 당하는 게 낯선 무트로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은 없었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답니다. 겨우 배를 빌려 고기를 잡아도 배 빌린 삭슬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고 예전에 주인이었던 집안에서 수시로 부모님을 불러 일을 시켰는데 부모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해주었대요.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낡은 집이라도 얻어 살고 배라도 빌려 먹고 산다고 늘 굽신거렸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할머니에게도 주인집 애들에게 공손하게 대해라고 했대요. 그 집 아이들은 할머니와 또래였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 같았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다에서 한꺼번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거나 시신을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었대요. 일주일 만에 아버지 시신이 먼저 떠올랐고 열흘 만에 어머니 시신이 떠오를 때까지 할머니는 내내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부르며 오열했답니다. 누구 하나 애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더라. 겨우 부모님 시신을 수습해서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오자 집주인은 그동안 집세가 밀려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답니다. 빈말이라도 부모님은 잘 모셨냐고 물어보지 않더래요. 그냥 지나가는 개도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인심인데
어쩜 저렇게 모질고 독한 인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는 치를 떨었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무토로 갔어요. 하지만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식모 일부터 했습니다. 그저 숙식 제공만 해줘도 감지덕지였죠. 어느 부잣집의 식모로 일을 했는데 그 집 사모님은 순진한 섬 처녀가 뭣도 모르고 먹고 재워만 주면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인가 생각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곳에 묵게 되었는지 그땐 사모님은 몰랐죠. 그저 촌년 하나 들어왔으니 돈도 안 주고 실컷 부려먹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할머니 이름은 강정순이었는데 강씨 집안 깡이 있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다부지고 손도 빠르고 야무진 정수는 사모님 마음에 무척 들었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도 음식도 곧잘 만들어내는 정순의 솜씨에 감탄을 연발했죠. 사모님은 연년생으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한두 시간만 애들을 봐도 녹초가 돼서 드러눕기 바빴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 찾이는 정순이 되었죠. 사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척척 해냈대요. 심지어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애들을 업고 안고 재우고 얼으면서 거의 애들과 한 몸이 되다시피, 아니 마치 정순 본인의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렀답니다. 그런 정순의 정성에 사모님은 늘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어느새 사모님은 정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애들 유치원 준비물 없어? 네, 제가 다 챙겨서 애들 책가방에 넣어뒀어요. 정순아, 사장님 구두는 닦았니? 와이셔츠는? 거기 옷장에 와이셔츠 있고요. 구두는 지금 닦고 있어요. 정순아, 오늘 나 모임 때 뭐 입고 가면 좋겠니? 오늘 모임은 날씨도 좋으니까 화사한 원피스로 입으세요. 스카프 하시고요. 이쯤 되자 정수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발톱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식모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죠. 아니 정순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뭐 사모님은 지금까지 잘해주셨죠. 그런데 왜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데? 아니, 제 친구 중에도 식모 일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 말이 숙식 제공에 한 달 월급도 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모님도 알다시피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애들 일에 사모님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뿐인가요? 사장님 오시며 구두도 전부 다 제 손을 거쳐야 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친구 말로는 저만큼 일을 하면 월급은 자기보다 2배는 더 받을 거라고 하고 당장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갈등이 생기네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 그래도 나도 네 월급 주려고 했지. 설마 내가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굴까봐? 아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그 친구가 말한 월급 2배 내가 줄게. 됐지? 이제 그만둔다는 말은 안 할 거지? 사모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저도 그동안 정도 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물론 정순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심장이 덜컥했을 겁니다. 정순이 없으면 한시도 안 되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정순이 다른 곳에 갈까봐 원하는 만큼 월급을 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칼자루는 정순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칼자루를 쥔 정순은
얼마든지 월급을 3개 부를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었고 나름 경우를 따지는 사람인지라 적당한 선에서 숙식 제공에 월급을 챙겼다고 합니다. 정순이 부른 것보다 더 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모님은 오히려 정순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월급을 타협하자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했답니다. 이후로 사모님은 정순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받아주었고 이해했고 진심으로 믿었대요. 물론 정순도 더 열심히 일을 했죠. 늘 애들과 사모님, 사장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기면서 집안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사모님도 정순을 식모가 아니라 핏줄처럼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자꾸 살이 빠지면서 음식을 잘 못 드시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정순이 사모님 병수발까지 들게 되면서 피로가 겹쳐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사모님은 정순이 잘못될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순을 너무 부려먹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월급을 더 올려주고 한 달에 2번 휴가를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더랍니다. 정순은 그저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 그때 진짜 피곤해서 쓰러진 거 맞아? 왜, 할미가 시워한 것 같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을 끝낸 사모님은 정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식모가 갑이었지만 정순은 항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사모님도 정순을 좋아했고 전적으로 신뢰했답니다. 하지만 정순이 그런 선을 지킨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은 서울을 오가면서 큰 무역업을 했는데 무역업 외에도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모아서 주식을 하면서 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부자들은 이미 주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 큰 돈을 벌었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던 정수는 사장님이 하는 말을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면 똑같이 사고 사장님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팔면 똑같이 팔았더니 정말 목돈을 만지게 되었답니다. 사장님처럼 큰 돈을 굴린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일정 부분만 굴린 거라 떼돈을 번 건 아니지만 식무 주제에 그렇게 목돈을 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제주도의 땅을 차근차근 사모았습니다. 전 할머니가 제주도에 땅을 사셨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해서 멸시를 당했고 노비 집안이라 무시를 당했다면서 왜 그곳에 땅을 사셨는지 의아했습니다. 부모님마저 바닷속에서 돌아가신 그 지긋지긋한 고향에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래도 그곳이 그리웠던 걸까요? 아마 그건 할머니만 알겠죠. 할머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답이 있겠죠. 그렇게 정수는 사모님 댁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손을 타지 않아도 되자 식모 일을 그만두었죠. 이미 정순을 친자매 이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던 사모님은 그만둔다는 말에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진짜 간다고?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그래도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와. 알겠지?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사모님을 못 잊을 겁니다. 사모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퇴직금까지 넉넉히 챙겨주더랍니다.
하지만 그때 사장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순에게 그렇게 말했죠. 암튼 강정순 넌 참 속을 알 수 없는 애다. 사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우연히 할머니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목돈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것도 사장님이 주식을 사면 사고 팔면 따라서 팔았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했답니다. 사장님 덕분에 돈 잘 벌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비꼬는 듯한 사장님에게 넙죽 절을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그 도시에서 가장 번화가로 갔답니다. 일명 먹자 골목으로 갔어요. 그곳을 한 달 내내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았대요. 없는 것 없는 그 골목에서 전혀 없는 메뉴로 식당을 차릴 생각을 굳혔죠. 드디어 없는 메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게 미역국 집이었어요. 이게 잘 되겠어요? 너무 생소해서 손님들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식당 자리를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더 걱정할 정도였답니다. 더구나 가게 자리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을 빼면 손님 서너 명만 앉아도 꽉 찰 정도로 작은 평수였어요. 할머니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큰 가게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게는 개업을 했고 손님들은 처음엔 낯선 제주도 음식에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먹으러 들어오게 되면 너무 색다르고 맛이 좋다며 호평일색이었고 결국 단골이 되고 말았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새벽 일찍부터 가게를 열었어요. 근처에 유흥업소들이 많았는데 새벽에 아가씨들이 해장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성게 미역국이 해장에 그만이라고 가게 앞에 서브치기까지 했으니 속이 더부룩한 아가씨들이 안 먹을 수가 없었겠죠. 역시나 할머니 생각은 맞아떨어졌고 성게 미역국에 감탄한 아가씨들은 무조건 해장하러 할머니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모자라서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서 성게 미역국을 들이킬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가게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가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손님 3명만 들어가면 이미 10,000원이 되었지만 그것 또한 할머니 전략이었답니다. 잘 생각해봐라. 무조건 성게 미역국을 먹으러 온 사람들은 가게가 작다는 생각을 못해.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단골들은 물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 성게 미역국 맛을 꼭 봐야겠다고 또 줄을 서게 되었대요. 단골이 늘어날수록 입소문은 더 나게 되었고 할머니 가게는 점점 장사가 더 잘 되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전략을 썼습니다. 오늘 재료 소진으로 못 팝니다. 고작 오후 5시도 안 됐는데 이미 다 팔렸다는 쪽지가 붙자 사람들은 또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기에 이럴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의 성게 미역국을 먹고야 말겠다. 이제 손님들은 가게 문도 열기 전부터 와서 줄을 섰고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기까지 했답니다. 혹시라도 못 먹을까 걱정하는 손님들의 조급함을 이용한 할머니의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다른 가게는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난린데 할머니는 반대로 그만 파는 것으로 손님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말았던 거죠. 이쯤 되니 매일 그 일대 돈이란 돈은 다 긁어모은다는 소문은 무성해지고 급기야 할머니는 성게 미역국이 있는 그 건물을 사들이고야 말았습니다. 건물주가 개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았는데 그 정보를 알게 된 할머니는
건물주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가격을 후려쳐서 매입을 했답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장이 할머니께 그랬대요. 성계미역국 사장은 가만 보면 여우 같아. 네? 여우요? 그려 여우. 아주 영리한데 영악한 여우 말이요. 나 참, 사장님은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어. 칭찬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 독하다는 것을 빙빙 돌려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할 할머니는 더욱 아니었고요. 건물주가 된 할머니는 성게 미역국집을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둔 건 아니고 성게 미역국 비법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돈을 받고 가르쳐 주었대요. 그 사람이 근처에 성게 미역국집을 내자 할머니는 같은 업종 장사를 하지 않는 게 상도덕이라고 생각하고는 가게를 접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물불 가리고 돈을 벌었지만 언제나 마지막엔 경호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망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 무너진다는 게 할머니가 돈돈 하면서도 꼭 지켜왔던 인생 철학이었어요. 어쨌든 할머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사람들을 내보낸 뒤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주라고 부러워하지만 의외로 임대료 못 받아서 가난한 건물주도 많았대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를 못 받거나 계속 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 뭘까 생각했답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사무실도 많은데 없는 게 바로 약국이더랍니다. 근처에 병원이 없으니까 약국도 없었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간단하게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지 병원에는 안 가잖아요. 머리 아프면 약국 가서 진통제 사 먹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사 먹고 피곤하면 바카스 사 먹으니까요. 할머니는 1층에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10% 정도 낮추었답니다. 그리고 4층엔 헬스장, 3층에는 어학원을 세놓았고요. 근처 사무실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와서 헬스를 하고 어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가 또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직장인들은 헬스를 하고 어학원까지 갔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2층에 죽집을 직접 개업했습니다. 왜 죽이냐?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부담이 적은 건 죽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헬스장도 잘 되고 어학원도 직장인들로 미어 터지고 죽집 역시 아침 장사를 하면 재료가 소진될 정도였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의 예상과 전략이 적중했죠. 다른 건물주들이 임대료 못 받아서 힘들어할 때도 할머니는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올렸고 알부자 중에 알부자라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고작 40을 좀 넘긴 나이였대요. 그런 할머니도 뜻대로 안 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식의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겐 애지중지 기른 외동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이상한 것은 할머니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딸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엄마도 몰랐던 엄마의 출생의 비밀을 전 훗날 결혼을 앞두고 할머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였던 할머니는 새벽이면 제일 먼저 나와서 건물을 둘러보고 밤새 무슨 문제가 없는지 각 층마다 점검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층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뭔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일인가 가보니 금방 태어난 핏덩이가 이불에 쌓여 울고 있더랍니다. 문득
조금 전에 어디론가 뛰어가던 여자가 생각나서 뒤쫓아갔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대요. 아마 그 여자가 몰래 애를 낳고 버린 듯 했죠. 할머니는 갓난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혹시나 애엄마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애엄마는 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다시 망설였지만 그동안 애한테 정이 흠뻑 드는 바람에 어딘가 보내는 것도 내키지 않더랍니다. 어쩜 혼자 쓸쓸하게 사는 자신에게 선물처럼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할머니는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딸로 키웠습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 나이만 먹었던 할머니는 어차피 결혼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만 했는데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 믿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의 외동딸로 자라게 되었어요. 강정미. 할머니는 정직하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엄마 이름을 정성 들여 지었죠. 하지만 엄마는 자라면서 늘 어긋나기만 했답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저 귀한 자식이니까 오냐오냐 키운 게 문제였지. 자기 맘에 안 들면 때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못 넣으면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아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때마다 다 들어주고 달래고 하다 보니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기만 했어. 다 내 탓이다, 내 탓. 할머니는 엄마 얘기할 때 항상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 자기 탓이라는 뒤늦은 자책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결정적으로 어긋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뒤부터였대요. 어디 하나 닮은 구석도 없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의 사진 한 장 없는 게 이상했는지 매번 아버지는 누구냐고 묻더랍니다. 엄마, 나 친딸 맞아? 왜 또? 아니, 왜 난 엄마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 아버지 닮아서 그래. 근데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해줘? 먼저 죽은 사람 얘긴 뭐하러 들어? 그럼 사진이라도 보여줘.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나 보게. 아휴, 사진 없어. 왜 없어? 그냥 없어.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나 어디서 주워왔지? 얘가 정말. 너 자꾸 이상한 말 짓거릴 거야?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화를 내곤 했답니다. 그냥 사춘기로 접어든 중학생 딸의 쓸데없는 반항이라고만 생각했대요. 사춘기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부풀려서 고민하고 오해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공부는 등한시하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만 피우더니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가출을 했답니다. 엄마를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엄마가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 무심코 엄마에게 뭔가 눈치를 채게 만들었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생의 비밀이 말썽을 피우고 집을 나갈 만큼 심각한 일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척척 해왔던 할머니마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든 엄마는 어느 날 임신을 한 채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본 할머니는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너 이 꼴이 뭐냐? 어? 이 꼴을 하자고 집을 나간 거야? 죄송해요, 엄마. 애 아빠는 누구야? 애 아빠는 알아? 몰라요. 뭐? 몰라? 왜 몰라? 당장 앞장서. 그놈한테 가자, 당장. 뭐 하고 있어? 앞장서.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몰라? 왜? 아휴, 이거사. 이제 어쩔 거냐?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제 어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끝까지 애아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혹여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서 엄마 앞길을 망칠까봐 다른 동네에 방을 얻어서 엄마가 애를 낳을 때까지 살게 했대요. 할머니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엄마를 챙겼지만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 점점 수척해져 갔고 출산 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 할미가 이제 와서 네 엄마 얘기를 하는 것은 너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할미에게 인사시키러 온다고 하고 곧 결혼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엄마에 대해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네 엄마 착했어. 좋은 부모 만났으면 아마 잘 자랐을 거야. 내가 부족해서 네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 원망 같은 건 하지 마라.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아마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네, 할머니. 저 엄마 원망 안 해요. 엄마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 다 털어버리세요. 엄마도 할머니께 고마워할 거예요. 할머니는 절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무리 속을 알 수 없고 여우처럼 영리하고 영악한 전략가라고 해도 할머니 인생에 자식만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식을 잃었지만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기에 다시 기운을 차렸답니다. 엄마를 너무 금지옥엽으로 키워서 버릇이 나빠졌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손녀인 저는 엄격하게 기르셨어요. 전 어려서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숙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말에는 절대 토를 달지 않아야 했고 할머니 말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는 절 독립적으로 키우려 하셨는데 이를테면 시험지 100점 맞으면 용돈 얼마 더 주고 방 청소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설거지 해놓으면 몇 시간 더 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엄마를 기를 때와는 정반대의 방식이었어요. 할머니의 방식은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언젠가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질 저를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 손녀를 키우시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그 마음에 늘 감사했고 착하게 잘 자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할머니는 절 엄격하게 기르는 것에 집중하신 나머지 마음속에 늘 담고 계셨던 사랑을 꽁꽁 감추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퍼주면 저도 엄마처럼 엇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언제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때로 제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해도 그깟 일로 무너지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오히려 절 나무라셨죠. 할머니는 그렇게 해야 제가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끔 할머니에게 애교도 떨고 재롱도 피우고 싶었지만 얘가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할머니는 일부러 절 밀쳐내셨어요. 제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기도 했는데 밤새 제가 울다 잠이 들면 항상 조용히 들어와서 제 중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엄격함을 싫어하면서도 할머니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전 그 깊은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애써 차가움으로 포장하고 계셨지만 사랑과 재채기는 꼭 표가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엄살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 너무 아파.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다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면 할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달려왔고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거의 울상이 되곤 하셨어요.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병원 갈까? 다 나았어. 할머니 손이 진짜 약손이네. 전 그렇게 가끔 할머니의 진심을 들추어 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알았을까요? 할머니를 닮아서 여우처럼 영리하고 영악한 소녀가 할머니의 진심을 감별해 보려고 부렸던 그 장깨들을 말입니다.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는 상위권이었어요.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늘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할머니의 교육 덕분에 매사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할머니가 정한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했죠. 특히 통금을 어기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한참 놀다가도 전 9시 통금을 넘기지 않으려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대문에서 초시계를 들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단 1초라도 늦으면 통금은 점점 앞당겨졌어요. 9시가 8시 반이 되고 8시 반이 7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금을 어기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제가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면 1시간도 1분처럼 후딱 지나갔어요. 어느새 통금에 쫓겨 달려와도 매번 지각이었습니다. 통금이 6시까지 되자 전 더는 참지 못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몇 살인데 통금이에요. 진짜 내가 할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른이에요.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밥만 먹어도 벌써 7시 넘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기본 9시는 넘고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정말 그것만 했어? 아니, 놀기도 하죠. 누구랑 노는데? 친구요. 근데 할머니, 지금 나 취조하는 거야? 네가 요즘 화장도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고 입술도 쥐새끼 잡아먹은 것처럼 시뻘겋게 바르고 다니고 거울도 유난히 오래 보고 단순히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럼 이 나이에 공부만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럼 그 나이에 뭘 더 하는데? 그래, 졌어. 연애요, 연애. 됐어요?
어떤 놈이야? 같은 학교 친구예요. 양가 부모는 어떤데? 사는 건, 애 성격은? 할머니,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한다고요, 연애. 당장 그놈 데리고 와. 내가 보고 판단할 거니까. 내가 허락하면 통금 해제해주마. 진짜지? 할머니 딴소리하기 없기? 통금을 해제해준다는 말에 흥분해서 전 당장 남자친구를 할머니 앞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남친을 열심히 뜯어보았죠.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부모님은 귤농장을 하세요. 평범하네. 그럼 형제는?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이라 어리광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지은이하고 결혼할 생각은 있어? 네, 취직하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그럼 결혼해. 네? 당장 결혼할 거면 사귀는 거 허락이고, 당장 결혼 안 할 거면 지금 관둬. 어쩔 거야?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견례부터 잡아.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제 결혼을 서두르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도 결혼 한번 하지 못한 채 엄마를 홀로 길렀고, 엄마 역시 미혼모로 아픈 삶을 살다 갔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녀만큼은 번듯하게 결혼식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예쁠 때 환한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야 할머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한식집에서 양가 어른이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어요. 저와 할머니가 들어가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집안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네, 어차피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어른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사신다고요? 거기가 고향입니까? 네, 부모님도 사셨고 조상 대대로 살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 사돈 어르신 부모님 조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석자, 금자, 용자 쓰십니다. 석금용.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시댁 어른들도 당황했어요. 저기, 왜 그러십니까, 지은이 할머님? 혹시 저희 아버님을 아십니까? 네, 아주 잘 알죠. 어떻게 아시는지요? 아버님이 혹시 생존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몇 해 전 돌아가셨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사돈어른께서는 강정순이라는 이름은 못 들으셨어요? 강정순. 아마 부모님께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할머니 이름을 중얼거리더니 깜짝 놀란 듯 쳐다보셨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고 마치 음식에 나왔지만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전 음식을 못 먹을 것 같네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요. 이만 먼저 일어납니다.
아니, 할머니! 저와 예비 신랑이 할머니를 따라 나가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상견례장으로 돌아가니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도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혹시 저희 할머니와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할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니? 네, 아직. 그럼 할머니께 직접 들어. 내가 뭐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예비 시부모님도 제주도로 돌아가시고 저와 예비 신랑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서 머리만 아팠습니다. 일단 각자의 집에 가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셨고 그냥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 서두르자고 한 건 할머니잖아. 그땐 내가 그 집안을 잘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집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요. 그래야 나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납득하면 할머니 말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넌 할미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래도 얘기는 해주세요. 무슨 오해가 있다면 풀고. 오해라고 하디? 그 집안에서? 아니요, 그쪽에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할머니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지들이 염치가 있으면 말 못하겠지. 암튼 난 분명히 말했다. 이 결혼 안 된다. 그런데도 네가 굳이 결혼하겠다면 할미하고 인연은 끊고 가. 독불장군 우리 할머니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할머니와 인연을 끊느냐, 사랑을 접고 할머니를 선택하느냐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상견례 이후 예비 시댁에서는 저자세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심기를 물어보고 제 생각을 떠봤어요. 예비 신랑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서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은 대로변에서 할머니와 딱 마주쳤는데 예비 신랑이 무릎을 꿇자 할머니는 가게 안에 들어가서 구정물을 들고 나와서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쌍욕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꿋꿋하게 참았습니다. 그 모습에 전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건지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바로 짐을 쌌습니다. 네, 할머니 소원대로 인연 끊고 결혼할게요. 전 할머니가 이렇게 모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뭐야? 모진 사람? 진짜 모진 사람이 누군데? 네, 이제 알겠네요. 왜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독불장군이라고 하는지, 왜 영악하다고 하는지 똑똑히 알겠네요.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잘 사세요. 저도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내뱉은 뒤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갈 데가 없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제주도로 갔어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다. 지금은 저렇게 말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네,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제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친어머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왕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우리끼리라도 하자. 혼수며 예단이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간소하게 하자. 나중에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그때 제대로 하고.
시부모님은 절 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시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을 수리해서 내주셨어요. 괜찮다고 해도 본인들이 별채방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일이 서투니까 일부러 시키지 않으셨어요. 항상 따뜻한 밥을 직접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취직시험 준비하느라 힘들다고 보약도 지어주셨고요. 가끔 시아버지 도와드리려고 귤농장에 나가면 한사코 들어가라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햇볕에 예쁜 얼굴 탄다며 시어머니가 끌고 들어가실 정도였습니다. 다정다감하신 시아버지와 친구 같은 시어머니 덕분에 전 할머니 생각마저 별로 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아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일을 돕기도 하고 건물 청소도 거들면서 손주 사이 노릇을 했지만 할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 할머니 마음 쉽게 풀리지 않아. 그래도 계속 찾아뵙고 해야지. 그게 도리야. 우리 할머니는 내가 잘 알아. 당신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아닌 분이야. 평생 허락 못 받는다고 해도 난 도리는 다 하고 싶어. 그럼 꼭 할머니도 풀리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하고 할머니가 평생 의절하고 사는 거 나 싫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 믿고 와줘서. 정말 불안할 정도로 시집살이는 편안하고 행복했고 남편 역시 이런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늘 망설였지만 매번 남편이 할머니에게 모욕을 당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만두곤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무태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잘 있었어? 경아야, 오랜만이다. 너도 잘 있지?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근데 지은이, 넌 할머니 보러 안 와? 너도 알잖아. 우리 할머니 나 결혼 반대하셔서 지금까지 나 안 보시는 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셨는데 안 오는 건 좀 그렇잖아. 뭐? 요양원? 우리 할머니가? 뭐야, 너 모르고 있었어? 니네 할머니 치매 앓으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어. 마침 내가 거기 간호사로 취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오셨는데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정말? 정말 우리 할머니가 치매라고? 이상하네. 네 남편이 할머니 요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너한테 말 안 했어? 왜 말 안 했지? 참, 아까도 니네 남편하고 시어머니 왔다 갔는데 내가 회진 돌고 오니까 막 왔다 갔더라. 근데 기분이 이상하게 쎄해서 인사는 안 했어. 알겠어, 경아야. 알려줘서 고마워.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제 사정에 대해서 다 아는 사이였어요.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해서 저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친구의 전화를 끊고 전 왠지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저와 할머니 사이가 어긋났다고 해도 왜 남편은 지금까지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신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직접 요양원에 입원까지 시킬 정도면 손녀인 나에게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내막이 있는 건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더욱 남편과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왔다 갔다는 말도 찝찝했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저에게 감정이 상해 계시니까 저에게 말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할머니 보러 갔었어? 할머니 잘 계시니까 걱정 마. 분명 남편은 지난주에 할머니를 보러 갔다 와서 그렇게만 말했거든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저에게 숨겼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일단 할머니가 계신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2년 만에 무트로 나가 할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에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내실 있고 깨끗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로 들어섰는데 할머니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문득 저를 쳐다보시더니 누구냐고 그러는 겁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나 몰라? 할머니 손녀 지은이. 아유, 난 모르는 이름인데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너무 생소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치매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할머니 치매가 중증 단계라고 했어요. 아주 가끔 거짓말처럼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야위고 더 늙어버린 할머니 모습에 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우니까 할머니가 딱했는지 제 등을 다독여 주는 겁니다. 아가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울지 말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할머니 찾아뵙지도 않고 제 맘대로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셨으면 저도 못 알아보시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어서 돌아가. 어서.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서 빨리 가서 막아. 빨리. 당장 돌아가. 할머니의 호통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나 알아본 거야? 나 누구야? 강지은,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어서 가서 네 시어머니하고 남편 막아야 돼. 어서. 저는 할머니에게 떠밀려 병원을 나왔고 뭔가 이상한 직감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부랴부랴 가보니 집은 비어져 있었어요. 그때 옆집 여자가 지나가다가 절 발견하고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새댁 신랑하고 시어머니 읍내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요? 왜요? 서울서 땅 사러 사람이 온다던데? 네? 땅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읍내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서 온다는 분이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다네요.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따지듯 묻자 부동산 사장도 놀라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테이블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황급히 집어넣었습니다. 억지로 서류를 뺏어서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땅 문서의 명의자는 강정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땅을 대리로 위임받아서 매매한다는 서류에는 어이없게도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남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아니, 지은아, 당신 우리 할머니가 치매라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말 안 한 게 아니라 너랑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천천히 말하려고 그랬지. 그럼 이 땅 문서는 뭔데? 이 위임장은 또 뭐고? 치매 걸린 할머니 몰래 인감 찍어서 대리로 할머니 땅 팔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동산 사장도 난감한 채 나가버리고 시어머니가 절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가, 그게 아니고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머니도 그래요. 남편이랑 같이 할머니 요양원에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계모임 가신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저 할머니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제가 알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 저모르게 할머니 땅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가,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날 위해서라고요? 저요, 할머니에게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문서 위조의 사기라는 건 아시죠? 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을 했고 발뺌을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부동산 사장은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나중에 부동산 사장이 실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도 제주도 토박이다 보니 할머니와 시댁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대요. 시댁이 바로 할머니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주인집이었답니다. 가난해서 월세가 밀리자 당장 방을 빼라고 내쫓았는데 할머니 부모님이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대요. 그러자 그 주인이 바다에 있는 자기 양식장을 좀 살펴보고 오면 말미를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때 할머니 어머니가 곧 풍랑이 온다고 하니까 풍랑이 멈추면 가보겠다고 했더니 노비 주제에 시키면 해야지 무슨 잔말이 맞냐고 했대요.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양식장을 살펴보러 나갔답니다. 그렇게 배는 풍랑에 휩쓸렸고 할머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집은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전 할머니가 상견례장에서 왜 그렇게 싸늘하게 굳어졌는지,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원수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원한을 가슴에 묻은 채 고향을 떠나왔던 겁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고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 돈을 버는 족족 제주도에 땅을 사셨던 거고요. 하지만 손녀가 데리고 온 신랑감이 원수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기가 막히셨겠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더 가슴이 미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미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할머니가 엄청난 땅 부자라는 것을 들었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이 모두 손녀인 제 차지가 될 거라는 계산을 했고요. 제 재산은 곧 남편의 재산이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매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시댁은 생각이 달라졌겠죠.
어차피 할머니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절연한 상태니까 할머니를 조용히 요양원으로 옮기고 기회를 봐서 할머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도장을 받아서 제주도 땅을 감쪽같이 팔아치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전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를 보러 갔고, 순간 정신이 돌아오신 할머니가 절 알아보시고는 억지로 위임장을 받아간 시댁 식구들을 빨리 막으라고 호통을 치셨던 거고요. 정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혔습니다. 그 발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아서 전 한동안 일어설 기운도 없었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준 시댁의 위선과 할머니에게 허락받겠다고 매주 찾아갔던 남편의 가증스러움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건 아닌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참회의 마음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땅도 재산도 다 지켰지만 할머니의 치매 증세는 날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혼자만의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할머니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지긋지긋해서 떠나왔던 그 바다를 기억을 잃으신 뒤 제일 좋아하십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실 때 행복해하시고 집 마당에서 노을 지는 바다를 보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다 지워진 그 기억 어디엔 바다에 대한 할머니의 추억들이 남아있나 봅니다. 아가씨, 바다 갑시다, 바다. 할머니, 금방 갔다 왔잖아요. 내가요? 아유, 아닌데. 근데 선생님은 누구예요? 아, 나 참. 네, 바다 가요. 할머니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단단히 챙겨서 다시 바다로 갑니다.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서 새로 휠체어를 장만했는데 돌 많은 제주도 바닷가엔 무용지물이네요. 할머니를 업고 바다 한 바퀴 휘 돌고 오면 저도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도 전 좋습니다. 비록 기억도 추억도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제 곁에 계셔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소원은 이렇게 오래오래 할머니와 눈뜨고 같이 밥 먹고 바닷가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